오늘 2016년 제주 포럼 전직 외교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 세션에 사회를 맡은 천영우입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외교안보 수석을 맡았고 지금은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전직 외교장관님들 특별한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들입니다만은 또 젊은 학생들 잘 얼굴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제일 먼저 제 왼쪽부터 송민순 전 외교장관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송민순 장관님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외교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제가 오른쪽으로 유명한 전 외교장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성환 장관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장관님과 김성환 장관님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장관을 두 분 다 지내셨고, 이명박 정부는 외교장관이 전부 두 분밖에 없었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아직까지 3년이 넘도록 배출하지 못한 게 전직 외교장관입니다. 그래서 뭐 언제 배출될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 2년을 기다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직 외교장관의 풀이 아직도 늘어나질 않아서 작년하고 우리 이 패널 구성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간담회 진행 방식을 장관님들의 그 모두 발언 없이 제가 간단하게 이 동북아의 큰 어떤 정세, 질서의 그 큰 백드랍을 하나 그려드리고 그다음에 바로 큰 이슈별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간이 나는 대로 플로어에다가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국인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진행은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외교안보 분야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많은 새로운 우리 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북한의 핵무장 진전 7차 당대회 이게 아닌가 싶고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이런 것으로 사용 가능하고 생존 가능한 핵무기를 향해서 북한은 중단 없는 진전을 하고 있고, 또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또 관련국들의 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꺾는 데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안정을 해칠 수준의 제재는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또 비핵화보다 안정을 우선시하는 대북 정책에 근간이 바뀔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중국의 어떤 입장, 이런 거에 이런 것을 믿고 기고만장한 김정은은 7차 당대회를 열어서 통치권자로서의 정통성을 더욱 강화를 하고 권력 기반을 일단 안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북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충분히 사용할 생각이 없지만, 북한의 핵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대한민국의 어떤 방어 체제, 특히 미사일 방어 체제 보강에는 여전히 이긴을 제시를 하고 있고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어떤 모호한
스탠스는 해소가 되고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국민 여론도 그런 방향으로 일단 수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한일 관계인데 작년 말에 위안부 협상 타결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민을 맞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다루기에는 좀 시간도 모자라고 좀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하나의 더 큰 변화는 동아시아 전략적 게임에서 하나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 이와 관련해서 그 필리핀의 제소로 국제중재재판소가 아마 앞으로 한두 달 내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중국이 승복하느냐 불복하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어떤 해양 질서, 국제법 질서, 지정학적 어떤 역학관계에 또 심대한 어떤 변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힘에 의한 지배, 일방주의가 어떤 법의 지배를 희망하는 법의 지배와의 사이에서 어떤 이 역학을 조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대선인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맹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들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한미 관계 또 동아시아와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동북아 외교 한병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외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해오신 또 퇴임 이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해오신 또 현실 감각을 가지고 늘 고민해오신 세 분의 전직 외교장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북한부터 해야 되겠는데 북한이 계속 핵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제재로는 어느 때보다 강한 제재이지만은 이것이 과연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고 비핵화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큰 지금 문제인데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05년에 육자회담 수석대표로서 9.19 공동성명에 그 주역이셨던 송민순 장관님께서 먼저 북핵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 앞으로 제재를 더 한다 그러면 더 할 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침에 요 중문 해수욕장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파도가 이렇게 들락날락 치고 그래요. 근데 멀리 이 남중국해 저 남해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남북한을 나눠져 있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안보 질서는 사실은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제 북한이 2005년 2월에 이미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했어요. 이제 그 뒤로 물론 내분의 실험이 있었지만은 북한이 그때부터 핵을 계획한 게 아니라 북한의 핵 계획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겁니다. 1956년에 북한이 영변에다가 가구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퍼니처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핵 시설을 만들어 그때부터 50년을 해서 2006년에 핵 실험 처음 시작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자기 체제를 위해서 핵을 하겠다는 건 진념입니다. 이건 그대로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저 사회자께서 2005년 9.19 공동성명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핵무기 포기 안 하겠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북한이 갑이고 나머지가 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갑이 됐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들이 포기 안 하겠다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을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제재를 계속해서 계속 올려서 결국 손을 들게 나오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접촉과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핵을 이 사람들이 포기하게 하는 거죠. 목표는 같은데 이제 방법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고 종국적으로 북한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재하는데 90%를 중국이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데 무역이나 투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강화하겠다, 뭐 하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된 그대로 제재를 한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 결의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그냥 살 수 있는 것은 먹고 살고, 쉽게 말해서 식량이나 기름이나 이런 생필품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중국은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지금 중국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을 손이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고, 또 중국도 약간은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차암 오펜시브라고 한국에 대해서 좀 약간 매력을 발산하는 이런 외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기분에도 맞추는 것처럼 모양을 취하는데, 사실은 정해진 그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은 북한의 목줄이 이렇게 잡힐 정도로는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유엔 안보리 이상은 저기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되, 그대로 엄격하게 하되,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접촉을 해서 북한의 내부가, 북한 사람들이 아, 이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자기들이 삶에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고립시키고 압박시키고 제재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바깥하고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면은 더 좋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아, 남쪽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잘 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아무리 김정은이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그런 힘을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만은 engage, 북한하고 engage를 해야 됩니다.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hange, 그러면 북한의 내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내부 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북한의 소위 급변 사태나 위기 상태가 오더라도 그거를 매니지,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접촉을 하고 있을 때 관리가 되지, 따로 떼놓고 고립된 상태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오더라도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결론적으로 engage, change and manage, 이 세 가지의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북한이 북한을 엔게이지 해가지고 비핵화 결단을 다시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지금의 제재 없이 접촉만 해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장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원론적으로 인게이지를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문제는 제네바 합의,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 이후 22년 동안 미국, 한국, 우방국은 인게이지에 힘을 실어줘 가지고 해왔는데, 결국은 그것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는 결과만 초래했고 그런 시간을 준 게 됐죠. 우리가 얻는 것은 북한이 22년 동안 국가가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게이지라는 명목하에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왔지 않나. 지금 유엔 제재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 제재, 특히 외화의 유입을, 북한이 외화를 획득하는 수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게 되면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가 이 생존의 기로, 즉 정권 붕괴냐 아니면 핵무기 지속이냐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수밖에는 남은 방법이 없다. 불행하게도. 더군다나 지난 5월 6일에서 8일 개최된 7차 전당대회에서 북한은 완전히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영어로 하면 애나크로니스틱한 정책을 발표했어요. 영구히 핵무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아예 공식 선언을 했고, 북한은 당 대회의 가장 큰 업적으로 핵 보유 국가라는 걸 선전했기 때문에 현재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이어지는 한은 핵 포기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결국은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미국, 한국, 일본 또 우방국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고 그랬는데 중국도 최근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를 해친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예. 두 분 장관님께서 좀 부분적으로 상반되는 해법을 내놓으셨는데 예, 중국이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어떤 해를 끼치는 것, 어떻게 보면 콜레터럴 데미지를 입히는 거에 대한 걸 잘 알고 걱정을 하면서도 또 중국이 아까 송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어떤 명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사실상은 생명줄 역할을 계속하겠다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뭐 변함없는 중국의 근본 정책 아니겠습니까? 대북 정책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 장관님께서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게 올바른 진단이라 하더라도 처방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대외 무역이 대부분 다 중국하고 이루어진 거의 90%의 무역이 중국하고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그 명줄을 제대로 좋아서 북한의 그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중국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미국이 물론 그 대북 제재 특별법을 만들어서 북한과 무역하는 교역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할 수 있는 근거 법은 만들어 놨지만은 아직까지 미국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하고 정면으로 부딪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인데 김성한 장관님께서 아무래도 좀 두 분의 상반된 견해 속에서 좀 또 제3의 해법을 내놓으셔야 되겠는데요. 뭐 우리가 다 외교부에서 같이 일하고 또 북한과의 정책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다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난 70년 동안 남북 관계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제 남북은 서로 패를 다 보인 상태예요. 과거에 대화도 했었고 또 강경하게 대립됐던 시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기를 우리가 다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정책은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우리 송 장관님이 그 당시에 애를 쓰셔서 그때도 북한하고 타협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좋은 9.19 협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지금도 결국 북이 핵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면 북한도 뭐 핵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시급한 거는 북한은 핵 포기 안 할 거다. 그건 우리 스스로 어떤 그 패배주의라 그럴까요? 뭐 디피티즘이라 그럴까? 그런데 빠지는 거다. 우선 좀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거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은 결국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똑같은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언제 쓰느냐 하는 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70년간을 돌아봤을 때 북한이 여러 가지 우리하고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유일하게 빠진 게 있다 그러면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대가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제재하자 뭐가 항상 이렇게 좀 떠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도 이번에도 또 뭐 촉에 조금 시끌시끌하게 가다가 결국은 저렇게 그냥 가라앉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했을 때 과거의 일을 돌아보고 자기들한테 돌아올 영향을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상하는 수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당분간은 북한이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제재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재를 한다고 시작하는데 유엔에서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또 북한이 제대로 된 제재를 받기 시작한 적이 이제 불과 한두 달입니다. 이 제재라는 건 뭐 한 달, 두 달 만에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스위스 정부도 제재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이건 아마 북한한테 심리적인 영향력이 이제 클 겁니다. 중국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재 국면이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는데 전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재가 그러면 북한을 제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제재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재를 하는 이유는 유엔에서도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만 또 미국, 중국도 다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북한이 과거의 여러 가지 행동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올지 이미 평화공세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한편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핵화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제재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제재 국면이 언제 끝날 것인지는 우리가 당장은 얘기할 수 없지만 북한이 제재를 국면에서 분명히 대화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지금부터 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재 국면이 도래했을 때 그때 와서 뭘 하겠다. 그건 좀 늦는 것 같고요. 우리 나름대로 제재가 끝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 이미 중국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 체제를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끝나는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걸 우리 정부가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정부가 좀 주도해야 되겠다. 이미 뭐 미국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아마 중국도 한국에 앞장서서 모든 것을 끌어나간다면 전 별 반대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의 그런 면에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 장관님과 김 장관님이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재는 하더라도 엔게이지를 해야 된다. 이게 제재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고 어떤 협상으로 북한을 복귀시킬 동력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제재를 해야 돼. 제재 자체가 북한 체제 변환, 레짐 체인지를 위한 그런 제재는 아니다 하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두 분 간에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제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는데 전체 토론의 프레임을 제가 조금 조정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지금 또 유 장관님과 김 장관님도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의 그 해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 실제 북한의 북한이 대화에 비핵화 협상에 나올 만한 인센티브를 가질 만한 수준의 제재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제재는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군사 프로그램에 한정된 부분 제재라는 점에서 대이란 제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이란 제재는 전면 포괄 제재고 대북 제재는 북한의 어떤 WMD 프로그램,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자금을 차단하는데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제재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데 앞으로 예컨대 추가 제재를 해서 북한을 더 비핵화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예컨대 이런 식으로 전면 제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모든 공기업, 뭐 개인 북한의 어떤 장마당에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까지는 제재를 할 수가 없겠지만 북한의 모든 공기업이 민수용이든 군사용이든 외국과 거래하는 걸 다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이란은 세계 금융 시스템, 소위 스위프트라는 그 송금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되어 있지만은 북한은 여전히 국제 송금이 허용되는 스위프트 코드를 가지고 송금을 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좀 누리고 있는데 이런 걸 다 차단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과연 세컨더리 보이콧을 다 우리가 그 임포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결국 우리 독자적인 방법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명한 장관님께서 지금 김 장관님 하신 말씀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김 장관님께서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의 디피티즘, 패배주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김정은 3대 세습체에서 핵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김정은 체제는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체제, 다시 말하면 김정은 자신이 하나의 그 체제에 인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자기가 핵을 포기하고 싶어도 그런 인질 상태에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물론 그 상황은 스스로가 만든 상황일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전혀 핵 포기의 가능성이 0%라고 생각하면은 남는 것은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지 않느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 업체에 적용할 경우 미중 관계가 걱정이 된다. 이래 가지고는 북한 핵 포기는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북한의 핵 개발의 책임은 중국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핵실험 2009년 5월에 한 이후에 북한을 제재하기커녕은 원자보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오히려 경제 원조를 약속하는 등 이런 걸 했기 때문에 wrong 시그널을 wrong 타임에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보수 정부에서 이 외교장관을 지내신 두 분 간에도 심각한 이견이 생겼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이 절대로 포기 안 할 것이라는 체념에 또 디피티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주장과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 안 한다는 두 가지 주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이 김정은이 정권을 내놓는 것보다 핵을 내놓는 게 더 어렵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권을 내놓는 순간이 되면 오히려 핵을 포기하고 후위를 하자고 옆에서 주장을 하고 또 김정은도 지금은 우선 살고 보자. 내가 정권을 내놓는 것보다는 핵을 먼저 내놓고 나중에 또 좋은 세상이 오면 그때 가서 핵을 만들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민순 장관님께서 좀 이 두 보수 정부의 장관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보수는 단합하고 진보는 분열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반대 현상도 생기고 역시 세상은 많이 뒤집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핵 문제 이렇게 할 때요, 감성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몇 가지 그 사실관계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명확히 해야 앞으로 갈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아까 이제 접촉을 인게이지를 해서 안 된다. 인게이지 해봐야 핵실험밖에 4차 핵실험밖에 되었냐?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을 동안에도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해왔고 그건 사실관계고 북한에 대해서 인게이지를 관여 정책을 하고 있을 때 핵실험 한 번 했습니다. 북한한테 고립을 시키고 있을 때 핵실험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게이지를 해서 핵실험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사실관계가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김성한 장관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제재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은 저는 달리는 기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차는 레일 위에 한번 올라가면은 그 레일 따라 계속 가는 겁니다. 그 기차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다가 서느냐,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 섰다가 뒤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달리고 있는 기차를 일단 세워야 됩니다. 일단 세우고 기차를 다시 원위치로 뒤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백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압박을 해갖고 되는 사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워서 하는 동안에 시간을 잃지 말고 이제 세워야 된다는 게 지금 중요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세운다는 것은 북한이 핵 실험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핵이라는 것은 실험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육자회담과 우리 전영호 수석도 제 다음으로 육자회담 대표를 했습니다. 육자회담에서 회담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은 핵실험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육자회담이 되고 있는 동안에도 핵실험을 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중국이 지금까지 취했던 그리고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강도의 압박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중국이 그냥 코를 누르는 게 아니라 뺨을 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인게이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하고 간접적으로 거래하는데도 다 하겠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2005년에부터 발생해가지고 한 21개월을 끌었던 마카오의 한 은행이 제재를 받아가지고 북한하고 금융 거래를 중단하고 그걸로 해서 북한이 금융 제재를 받은 케이스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중국이 미국한테 뭐라고 그랬냐. 너희 왜 나무마당에 와서 어지럽히느냐. 예? 왜 마카오가 중국의 영역에 관할에 있는데 와서 어지럽히느냐.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의 사정을 지금 보면은 중국이 간접적으로 북한하고 거래하는 데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전적으로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우리 천수석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올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화 제목에 나온 올인. 그래서 잘 보시면은 한 번도 미국도 중국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올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8분 능선이라고 그러죠. 8분 능선 꼭대기까지 안 가고 8분 능선까지만 갑니다. 그 이상은 절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이걸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십 년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북한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금융 제재를 한다는 것은 중국이 올인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평가해 보기를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목을 조아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 있을 때 어느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두려워한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좀 걱정스럽지만 그걸 하는 거.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다 하겠다고 기대하는 것은 이제 좀 현실하고 지금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짐 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리짐. 북한이 정권을 바꿔야 이 핵을 포기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을 아까 말한 대로 선로 위에 올라와 있는 기차를 돌리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세우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리짐 체인지를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인게이지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의 정권을 바꾸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라크나 중동에서처럼 폭격을 해서 침략을 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소련이나 동구라파가 리짐 체인지 하듯이 결국 관여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거 더 좋은 삶이 있다. 이대로 지금 이제 북한 같으면은 이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힘, 이것이 생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관여를 하지 않고 압박만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바뀐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 역사에 입증되지 않은 것을 새로운 길로 우리가 지금 실험해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역사에서 한번 입증된 그 길을 가보는 것이 더 나는 현실적이고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 장관님이 아주 또 그 주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엔게이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압박 수준에 따라서 북한이 협상에 나올 인센티브의 성격과 강도가 달라질 텐데 지금 수준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그동안에 이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의 제재 수준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만한 인센티브를 주기에 불충분하고 또 외교의 어떤 그 동력을 창출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제재를 강화하자 하는 논리에 다 그 배경으로 작용해 왔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김성환 장관님께서 또 반박할 게 있다 하시니까 그게 들었는데 우선 그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간단하게 세 분 장관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것은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이 어차피 핵을 포기 안 할 텐데 북한 핵에 대해서는 우리도 독자 핵무장을 하든지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해 가지고 북한 핵을 핵으로 억제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런 주장 안 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과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그런 상황이 돌아왔을 때 그럼 어떻게 보면 북한의 생존이 벼랑 끝에 섰을 때 결국은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할 텐데 어차피 북한이 가만히 앉아서 망할 것이냐 서서 망할 것이냐 한번 핵을 사용해보고 망할 것이냐 핵도 사용 안 해보고 앉아서 그냥 항복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섰을 때 과연 독자 핵무장이라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많은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핵무장한 북한을 억제하는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긴 토론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성환 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재 북한에 아까 결국 체제가 바뀌어야 되니까 체제가 바뀌면 당연히 그 문제 해결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체제를 바꾼다는 게 누가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 체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아마 유일하게 자기네 체제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중국일 겁니다. 이미 북한은 경험이 있습니다. 1956년에 김일성이 모스크바 방문한 사이에 소위 말하는 궁정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정치국 회의에서 그 김일성을 당시 몰아내려는 움직임 그 주도한 사람들이 당시 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도 자기들을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의 말을 북한이 고분고분 들을 리는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중국의 분위기가 바뀐 건 사실입니다. 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와 현직에서 떠나서 제가 한 분기에 한 번씩 제가 중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중국을 제일 많이 가는데 그럼 어느 정도 바뀌었냐? 현직에 있으면서 중국에 있는 관리들하고 이제 그 당시 김정은이가 살아있을 때니까 그럼 김정은이 곧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하고 중국하고 뭘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중국 관리들이 저에 대한 대답은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게 항상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조금 놀랐던 것은 2013년서부터 제가 북경에 가서 회의를 할 때 공개적으로 중국의 학자분들이 이제는 북한의 어떤 비상시에 대비해서 한중 간 또 한미 중 간의
상설 협의체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북한의 붕괴나 북한의 정권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금기시됐었다면 지금은 그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뭘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모든 외교 프레임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나 상황이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갖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 이해와 우리가 갖는 이해를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에 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나 중국에서도 이젠 한국에 의한 통일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전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우리 외교와 또 중국의 외교, 또 우리 외교와 미국의 외교 어떻게 잘 조정해서 우리가 끌고 나가느냐, 이것이 저는 우리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마이크를 제가 주인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그 핵무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소련이 소비에트 유니언이 러시안 페더레이션, 러시안 리퍼블릭으로 바뀔 때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러면 소련이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국가였는데 소련이 핵이 없어 망했습니까?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갖는다고 그 문제 해결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우리보다 앞서서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핵을 개발해서 북한 수준 가기에도 시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핵을 가지고 북한을 우리가 핵으로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럼 북한의 핵을 보유를 우리가 인정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미국과 동맹 관계에 맺어져 있고 미국이 우리한테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강화해서 우리가 핵 우산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한다고 해서 이거 해결되는 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는 우리 김성한 장관님하고 의견을 똑같이 합니다. 핵을 우리가 갖거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송미선 장관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기차를 우선 세우는 게 중요하다. 저 동감합니다. 그러면 그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쓰고 가면은 결국 방법은 폭파시켜버리는 방법밖에 없죠. 해결을. 그리고 기차를 우선 세워야 된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세우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폭파시켜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에 기초한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회담이 계속되는 한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을 안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잘못된 팩트가 있어요. 남북 회담이건 육자회담이건 무슨 회담이건 그 회담은 지난 22년 동안 북한이 원하면 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원하지 않으면 회담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회담을 시작도 하고 끝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팩트라고 봅니다. 기차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서기도 하는 세 가지 생각만 했는데 지금 네 번째 솔루션도 있다는 걸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길게 토론하면 또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그거는 뭐 여기서 더 이상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핵무장론에 대해서 독자 핵무장론과 우리가 북한을 핵으로 디터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어젠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전직 장관들이 참 달리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외교가 크게 발전할 것 같아요. 다양성 속에서 발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거기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무장에 대해서는요. 우선 1차적으로 북한의 핵은 극장 속에서 핵을 가지고 인질극을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폭형입니다. 북한은 내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공격을 해라. 그러면 같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이 극장 아니겠어요? 이 극장 속에서 터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니까 하려면 해봐라. 이런 한 극장에서의 자폭형 그 방어 무기라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험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것은 아까 제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노력이 80% 이상의 능력은 쓰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북한의 핵실험이 4차에서 5차, 6차로 가고 이것이 정말로 미사일에 장착이 돼서 우리를 때릴 수 있다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지금 우리 동료 장관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여론이 계속되겠느냐. 이미 4차 실험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핵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져진다 하는 여론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 아니라 중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여론이 기름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의 상황은 핵무장의 과거에서는 제로에서 10가지의 선택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 2 정도라면은 이번에는 한 3, 4 정도까지 그 여론이 더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 북핵에 대한 뭐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만 가지고 오늘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지만은 또 다른 핫 이슈를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3년이 아니지 뭐 거의 3년에 가깝도록 서로 정상회담에서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그런 그 한일 관계가 큰 그 위기 상황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작년 말에 위안부 합의에 타결함으로써 어떤 냉각 상태가 좀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합의가 뭐 잘 됐냐 안 됐냐 하는 것 가지고 긴 토론을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 10억 엔에 우리 영혼을 팔고 일본에다 면죄부 주는 것보다 차라리 영구 미제로 남겨두면서 일본이 영원히 역사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일단은 정부 간에 합의된 것을 갖고 이행 안 한다는 것도 우리 정부의 그 어떤 대내외적인 이 신뢰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옵션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미 합의된 이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지금 세워놓은 소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은 이게 합의 내용 중에 양해 사항으로 포함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누구 말이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하지 않고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겠느냐. 그리고 이게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재단이 설립되고 일본이 10억 엔을 거기다가 내놓는다 하더라도 한일 간에 있는 이 위안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의문들이 있는데 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독도, 동해, 표기 이런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지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겠고 다음에 이 지금 당면한 이 위안부 합의 이행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소녀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우선 주일 대사를 또 지내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생각을 많이 해 오신 유명한 장관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지러워서. 근데 위안부 합의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두 정치 지도자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이 문제를 그냥 미완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이 덜한 거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42분 남으셨는데 다시 한번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조치가 한일 간에 필요하다. 따라서 거기에 엄청난 그런 중점을 두고 일본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합의한 거예요. 또 아베 입장으로 봐도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또 당초의 고노다마를 번복하겠다는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고노다마를 유지하고 다시 한번 사죄하고, 또 그런 일본 정부 예산으로, 그 예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 100억 원 정도를 재단에 내겠다는 것은 아베 총리 입장으로서도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정치 지도자의 결단은 이것은 이행돼야 합니다. 거기에 소녀상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일본 측 언론이라든가 일본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그거 철거 여부에 따라서 위안부 합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일본이 소녀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재단에 10억 엔을 낼 수 없다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일본에 떠넘겨지는 거 됩니다. 또 거꾸로 일본이 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10억 엔을 객출해서 원만하게 재단이 돌아갈 수 있다면 또 소녀상 문제는 우리 정부의 또 하나의 부담이 되는 거죠. 외교 공간 앞에 이제 그런 설치물이 있다는 것은 비엔나 협약에 있어서도 외교 공간을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논의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앞에 마차를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왜냐? 재단이 성립되고 100억 엔이 객출되고 그걸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개별의 필요에 따라서 다 조치를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도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이 재단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비판을 하지만은 저는 찬성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한 3분의 2 이상만 재단 설립이 취지에 동감하고 참여를 한다면은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해결돼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결부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소녀상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소녀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일본이 먼저 그 10억 엔에 10억 엔을 정부 예산에서 그 재단에다가 그 지출하는 그 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면 앞으로 위안부 문제란다, 이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이 더 수세에 몰릴, 한국 정부 입장이 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뭐 그것도 지적하셨는데, 언젠가는 그 소녀상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지, 아니면 그 시점은 독립기념관이나 뭐 이런 데다가 옮기는 대안은 없는지. 아직 그 네. 시점은 그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재단의 활동에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걸 설치한 단체하고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지, 그 문제를 자꾸 지금 부각을 시키면은, 만약에 일본이 그 문제 때문에 10억 엔을 못 나겠다 한다면 스스로가 위안부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반성하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돈을 낸 거다, 이런 인식을 주면은 일본의 도덕적인 위치가 완전히 망가져지는 거죠. 왜 그런 걸 하겠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녀상에 철거되면 좋겠지만은 그것과 연계시켜서 돈을 낸다는 건 스스로 위안부 합의의 소위 모럴 그라운드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건데, 그런 걸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가 그걸 넘겨짚고선 이렇게 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위안부 재단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별개로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고 피해자들의 다 할머니들이 만족하고 동의한 시점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 문제 논의가 또 될 것이지 지금 재단도 설립되지 않은 이 단계에 그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는 서로가 도덕적인 모랄 그라운드를 이걸 허물어뜨리는 거니까 저는 논의를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김성원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좀 말씀하셨지만 한일 관계를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또 상황으로서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저는 점점 통일의 시기가 가까우는데 통일 과정에서 우리 그 유명한 농담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독일이 통일될 때 대처 수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독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의 독일보단 독일이 두 개 있는 게 좋다. 그 유명한 농담이 있는데 일본이 비슷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통일된다 그러면 저는 일본이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통일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은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 지도자 정책 결단이가 정치적인 자산을 잃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부에서 일하다가 나온 지가 3년이 됐는데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할 적에는 이게 필요한 일이고 바른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일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나와서 민간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건 꼭 그게 다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국민에 대한 설득, 또 정책 시행의 타이밍, 제가 자꾸 요새 타이밍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국민에 대한 설득, 분위기. 국민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보려는 상황을 제가 많이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소녀상 철거 이런 것도 거론이 안 되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문제는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국민들의 감정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 장관님. 소녀상 이런 문제, 재단 이런 설립이 아주 지금 세부적인 사항인데 우선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소녀상이 철거되겠습니까? 그게 철거한다는 그런 합의, 이게 어떤 형태의 합의든 간에 이게 국민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그게 익숙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작년 연말까지 해결한다는 시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결한 모습에서 이게 만약에 철거를 한다 이랬을 때 그 파장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타결을 하는데 지금 작년 한일 간 합의 이게 국제 언론에서 이 언론인도 계시지만 제가 딱 보니까 세 가지의 단어가 키워드로 어렵디다. 2차 대전 때 한국 여성들이 일본의 군인들에 의해서 성노예로 차출됐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2차 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넘어서 일본이 830만 달러를 한국에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830만 불이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 안 하기로 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딱 남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할머니들 계시는데 생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위안부 문제는 할머니들 자신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전체가 개별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한국 국민이 갖고 있는 역사적 고통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머니들이 생전에 딱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아주 이 좁은 광항에서 본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돈을 830만 달러를 냈다. 10억엔을 냈다. 일본 정부 예산에서 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일본이 어디 나라에 지진이 났는데 일본 정부에서 지진 났을 때 돈 누가 냅니까? 일본 정부 예산에서 내는 겁니다. 동정에서 내는 겁니다. 그죠? 그 일본 정부 예산에 나왔다는 그게 그렇게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once and for all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국가 간에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가고 한일 간의 관계는 지금 우리 이 김성환 장관께서 이 안보적인 문제라든지 통일에 이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 함의들이 있죠. 그건 또 그대로 해 가는 것이 이거를 해결해야 다음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사고 구도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정치적 타결 이야기하는데요. 1998년에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총리 간에 유명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김오부치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오부치 선언을 할 때 제가 청와대 외교 비서관이었어요. 초안을 같이 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침략에 대해서 잘못한 걸 사죄하고 반성한다. 그게 하나의 기둥이고 다른 하나의 기둥은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워서 한일의 미래를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략의 정의는 침략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지 정의된 게 없다. 역사관한테 맡겨놔야 된다. 그러면서 먼저 한 기둥을 내려버렸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 미래로 가는 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이 그것이 영구불변으로 앞으로 다음 정부에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환 장관님께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중대한 그 사실의 왜곡이 있는데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위안부 문제를 외교부가 저 장관 때도 그렇고 아마 옆에 송장관 때도 그렇고 정식으로 외교 이슈로서 일본 정부에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외교적으로는 93년도에 고노다마에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함으로써 외교적으로는 결착이 된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 고노다마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에요. 한일 양국 정부가 문안 하나하나를 다 조정을 해서 우리가 억셉트를 한 겁니다. 이것으로서 그러면 위안부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하자. 왜냐? 강제성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일본 측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외교부가 환영 성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일본이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금전적인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것으로 외교적으로는 일단 종결된 겁니다. 그러나 그 정신대 대책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그 후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부터 20년 이상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정부는 그때 이제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수상의 사죄 편지와 같이 다 그 5천만 원에 상당하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다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해서 그때 위안부 피해자였던 화란 여성 82명, 인도네시아 여성, 대만 여성, 필리핀 여성은 그것으로서 케이스가 종결됐는데 그 위로금이 내역이 약 정부 예산 60% 민간 모금이 40% 정도였어요. 그때 정도에 비해서는 일본 정부가 100% 예산으로 안 하는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이 방편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100%가 정부 예산이냐 아니냐 가지고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이 전체를 정부 예산으로 재단에다가 객출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저도 사회자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4년 전에 2012년 4월로 기억되는데 그때 일본 노다 정부의 그 관방부장관 사이토 관방부장관이 제가 외교안보 수석할 때 그 총리 특사 자격으로 찾아왔어요. 위안부 문제 해법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소위 우리나라에서 사사의 안이라고 잘못 알려진 게 그 사이토 안인데 사이토 관방부장관이 가져온 안인데 그 안이 뭐냐 하면 전액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들에 대한 어떤 위로금을 만들어서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개개인을 찾아가서
총리 대신에 일본 총리의 사과 서한과 위로 서한과 같이 주한 대사가 모든 위안부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그걸 지불을 하겠다. 근데 지금하고 달라진 건 뭐냐? 지금은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 그때는 그 돈이 얼마인지 액수까지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직접 개별적인 사과 친서와 함께 가져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토 관방부장한테 물은 거는 뭐냐?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state responsibility를 인정하느냐 안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의 출처가 중요하다. 일본 정부 예산에서 전부 나온다는 것을 다 객출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본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테니까 당신들은 일본은 정부가 절대로 일본 정부 입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일체 그 반대되는 이야기, 우리가 하는 해석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지 이걸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어시오런스를 주면 이걸로 타결하고 넘어가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소위 사이토 안이 깨진 이유는 일본이 앞으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딜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깨졌다. 요걸 이 문제의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최근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좀 클래리파이를 해드리고 시간이 벌써 한 1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토론할 사항이 있지만은 플로어에 그 질문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예. 우선 저 질문하시는 분의 그 저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1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누구한테 하는 질문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어느 분한테 하시는 건지. 저는 중앙일보의 국제 담당 논설위원 남정호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즘 최근에 그 대북 제재가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북한이 이제 군사 협정을 지금 제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지금 국내라든가 언론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 대북 제재의 와중에서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대북 제재에 있는 국면에서는 그렇게 유화책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대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어떤 신문은 북한의 군사 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다른 쪽은 절대 거기에 말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세 분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조건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가 대화는 할 수 있다. 그런데 핵을 계속 갖겠다는 거 포기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걸 밝히면 대화하겠다. 이게 우리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했으면 좋지만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중국을 관여시키는 겁니다. 중국을. 너희 육자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너희가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다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관여를 시켜가지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일본 한일 관계 비슷한 건데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대화한다.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전제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러한 속에서 우선 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말씀이죠. 자리에 앉아가지고 북한 이렇게 앉아서 우리는 오늘 이 대화를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한의 군사회담이든 긴장 현안을 위한 걸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면은 대화를 못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최소한 대화를 거부한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되고 동시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가 하는 조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은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시나리오를 다 정해놓고 대화는 안 됩니다. 대화는 1차, 2차, 3차 해가면서 거기에서 뭐냐 발전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육자회담이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육자회담 하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육자회담이 안 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북한이 지금 이번 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이 핵 강국으로서 동방의 핵 강국으로서 세계 질서를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자신감을 표시를 했는데 또 당 규약에까지 우리는 핵 포기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시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만 남한으로부터의 어떤 심리전 이런 걸 막고 이런 거 하기 위한 군사회담은 하겠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의 취지인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회담을 재개해서 북한 요구대로 회담에 응해서 회담 결렬을 책임을 북한에다 돌리는 게 좋으냐? 거기서 또 뭐 북한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그 군사회담 어젠다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게 여러 가지 논란에 아마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유 장관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글쎄요. 대화를 위한 대화. 지난 22년 동안 해왔는데 그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저희를 지금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제재 국면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대화하는 그런 평화 공세의 하나인데 우리가 대화를 위한 대화를 위해서 또 대화에 나간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22년 동안 제네바 합의 이후에 바로 북한이 원하면 대화가 시작됐고 북한이 원하지 않으면 대화가 중단됐어요. 이런 패턴을 또 한다. 뭐를 위한 대화냐? 저는 이것은 이제는 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 레슨을 가르쳐야 돼요. We have to teach lessons. 그런 면에서 저는 대화에 응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장관님. 예, 전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한 이유는 그 제재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한 비핵화의 대화로 나오기 위한 것이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명확하게 의제로 하는 대화에 나온다면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비핵화는 빼고 나머지 대화하자. 그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포함된 대화, 그것을 위한 대화라면 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장관님 말씀을 뭐 제가 해석을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이게 회담을 할 때요. 우리는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만난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만나서 이런 문제를 그때 또 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전제 조건을 많이 해놓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선입견을 확실하게 갖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나서 정해가는 것이 그리고 출구론 일단 들어왔다가 나갈 때 뭔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들어갈 때 조건을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 남북 회담에 어떤 컨텍스트에서 열리느냐, 어젠다 설정을 누가 하느냐, 시기 선택을 누가 하느냐, 뭐 이게 저는 여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긴 논의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 김포시장 유영록입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북한과 접했기 때문에 그 이 제주 평화로움에 작년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우리가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논의가 이 북한의 이제 핵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역대 정부가 뭐 7.4 공동성명 뭐 남북 기본합의서 시간이 그 하니까 우선 질문부터 하시고요. 예. 지금 이제 뭐 어떻든 북한하고 대화가 지금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지방 정부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북한과 이렇게 중요한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할 때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세 분 장관님이 역대 정부에서 다 역할을 하셨는데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거를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가 그 14선에도 보면 그 이제 서해 협력지대 해서 우리 한강 유역을 좀 평화의 곳으로 만들어서 뭐를 하려고 하면 정부에다 요청하면요 일단 다 안 됩니다. 국방부 반대, 정전일 반대해서 질문부터 해주세요. 예, 답변할 그래서 시간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장관님들이 답변 보시기에 못합니다. 예.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그런 남북 교류 협력의 채널을 좀 그 외교적 측면에서 강화하는 게 어떠냐. 그거에 대한 장관님들 견해는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혹시 질문 하나 더 있으시면 같이 제가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답변할 시간이 한 1분씩밖에 안 남았거든. 한 30초 내에 질문할 수 있습니까?
네.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일어서서 질문. 네, 제주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에서 전공을 했던 학생입니다. 네, 그 유 장관님이 아까 기차 사례를 들으시면서 외부에서 폭탄을 던지는 경우도 있다, 기차가 폭파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폭파시키는 외부적 충격이 어떤 국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만 더. 네. 네, 저는 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 AIIB나 이번에 그 TPP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큰 나라들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국제 정세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한국의 입지가 점점 더 곤란해질 텐데, 이전과 다르게 한국이 그 중재자의 역할에서 다르게 봐야 할 부분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들이 다 긴 답변을 요하는 질문들이지만은 저 장관님들께 1분씩밖에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 아까 김포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서해 그쪽 평화지대 그 사업은요, 그 자체가 군사 정치적인 이슈에 그게 민간적이 아닙니다. 민간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거는 정부가 반대를 안 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바로 정치 안보의 핵심된 그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컨텍스트에 민간 그런 비정치 안보가 아니고 바로 그게 정치 안보 외교 이슈예요. 그래서 정부가 불허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차 폭파문은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실제로 누가 가서 폭탄을 장치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차를 정지시킨다는 게, 폭파시킨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지, 물리적으로 폭탄을 지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AIB하고 TPP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소위 앞으로의 국제사회는 완전히 글로벌라이즈된 저거고, 그다음에 블록화되는 거, 그러니까 오픈 그 리저널리즘이라고 그러죠. TPP 뭐 AIB이 났지만 그것이 어느 한 멤버의 제한적인 게 아니고 개방을 해서 가급적 여러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오픈된 쪽으로 가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제주대학 학생이 질문하신 그 폭파 이야기,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폭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꼭 누구라고 뭐 밖에서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북한 주민들이 일어나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내가 사회자로서 언뜻 들어서 우선 잊어버리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예, 송 장관님. 김포 시장님 말씀이죠. 저는 특히 비정치적인 비군사적인 부분 교류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폭파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북한 주민에 의해서 북한의 이러한 현재의 행태를 폭파시키더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의식이 깨야 됩니다. 의식이 깨려면 외부에 알아야 됩니다. 저는 북한의 변화는 세 가지의 상황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3P라고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P, 하나는 팰리스, 궁정 쿠데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에서 정권 궁정 쿠데타식으로 바뀌든지 군부 쿠데타라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외부의 압박, 프레셔, 압박에 의해서 수민 넘어가든가, 아니면은 세 번째로 주민들의 의식이 깨가지고 peoples, 이 주민들의 의식이 깨가지고 정권을 바꾸도록 하거나, 이렇게 3P의 행사가 가능한데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게 아니라 결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플스 파워를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그러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잘 됐고, 마지막에 AII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 질서가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렇게 디바이드, 분할이 되면 우리가 설 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랑이가 벌어집니다. 모든 게 지금 아까 미사일 방어망도 그렇고 핵 문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경제도 말씀이죠. AIIB의 대칭에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IBRD나 ADB 같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무역도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가 있고 중국이 이야기하는 RCF나 FTAP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디바이드가 되는데 한국이 설 땅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좁히는 이런 AIIB와 ADB 이런 걸 갖다가 좁히는 역할, 이런 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환 장관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김포 시장님 말씀은 아마 우리 송 장관님 말씀도 그렇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북한을 대해온 그런 우리 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패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시장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알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는 우리 외교가 아까 뭐 중재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저는 한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할 수 없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늘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알바니아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하는데 뭐 자연히 북한 문제가 늘 의제가 되죠. 그럴 때 알바니아 외무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알바니아가 과거에는 알바니아가 세계의 센터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북한 애들은 아직도 지들이 세계 센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 멘탈리티가 안 바뀌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스스로 한국이 뭘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는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 좀 잘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주 김성환 장관께서 마지막 멘트를 잘해주는 북한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자 하는 게 아마 오늘 김 장관님이 내리신 좋은 결론이고 너무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제가 사회자로서 뭐 이걸 전체 토론을 다시 뭐 요약하고 할 시간은 없고 우리가 우리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챌린지에 대해서 아무 어떤 컨센서스 솔루션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세 분이 각기 다양한 해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마더레이터로서 그 해법을 다 종합을 해서 어떤 종합적인 해법을 내놓을 능력도 없고 다만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고민하는 그런 어떤 재료를 많이 생산했다 하는 게 오늘 이 회의의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1시간 20분 동안 이 패널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이 회의에서 좋은 경륜에 기초한 많은 의견들을 내주신 세 분 장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네.